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 빅테크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하락 출발의 요인이 됐습니다. 근데 개장한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트상 양봉을 띠면서 시가 대비 낙폭을 줄이면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대신 이제 코스닥 쪽에는 거래 대금이 쫙 말랐기 때문에 3거래 연속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보면 1,477원까지 좀 내려와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외국인이 매수로 코스피는 좀 전환된 흐름들은 포착이 되거든요. 근데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보셔야겠고요. 머니코드는 이제 외국인 투자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외국인 투매, 그러니까 매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고찰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요즘에는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분석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단기적, 중장기적,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렇게 세 개의 문단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증권사에서는 외국인이 과매도 구간이다. 너무 많이 팔고 있는 게 좀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파는 이유는 뭐 매크로 있겠고 중국의 AI 공격 등 AI 투자 지속에 따른 뭐 매출 여러 가지 뭐 전반적인 상황 그런 부분도 있겠고 반도체, 그러니까 센티멘트, 심리에 따라서 좀 추락하고 있는 흐름들로 투매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매도 압력이 거세질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단기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말에 증시가 재반등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기대감이 일정 부분 있는데요. 근데 이건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고 중장기적으로 시기열을 좀 늘려놨을 때는 외국인 수급이 단기적으로 안정을 보일까? 아니다. 하반기 내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길게 보면 추가적인 매도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관점에서 보면은 추가 매도가 아예 끝난 것은 아니니까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바라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리스크라는 요인을 들 때 수급 부담은 여전히 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포인트를 보면 코스피 6,000선에서는 최근 이제 6,000선까지 내려왔죠.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본과 동시에 8,000선으로 이제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또 출회가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됐거든요. 그러니까 밴드가 6,000에서 8,000 사이 외국인 매수 매도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될 거고요. 단기적으로 7월 말 증시는 반등의 가능성은 있지만 더 가면서 일부 외국인 매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략적인 참고로 일단 해보시고요. 지금 해외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가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모아봤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코스피 6,500선 단기 바닥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10,000선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목표선인 거죠. 이것은 흔들리지 않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12개월 포워드 그 PR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년 뒤에 기업의 예상 실적을 바라보면서 이런 수치를 내는 건데 그건 5.8배로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PER이 현재 5.8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그리고 2004년 이후보다 역사적 최저순위이기 때문에 극심한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그리고 JP모건이 12,500포인트 코스피를 유지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방적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하방 위험도 있고 상방 리스크도 있지만 어쨌든 상방 여력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많이 깎였기 때문에 하방 그리고 상방 이런 거를 봤을 때 상방 위로 갈 여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투매가 진정이 되고 좀 증시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지지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보면은
신용융자, 이게 빚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38조에서 33조 원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고객 예탁급이 조금 늘고 있는, 반등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110조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탁급이 는다는 거는 증시 대기 자금 조금 더 불어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시의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다. 그러니까 밑이 단단하니까 조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해서 오늘 머니코드의 스토리텔링은 수급으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요. 모건스탠리, 시티, 골드만삭스, JP 모건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분 지나고 있고요. 시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반등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업종별 분위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하락을 딛고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키우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3% 넘게 그래도 상승폭을 확대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3.69%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93%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이 시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꿔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SK스퀘어도 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최근 들어 주가가 동조화되고 있는데 오늘도 2% 가까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이닉스와 함께 2%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이 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긍정적으로 돌아선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64% 가까이 상승 중이고 현대글로비스도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0.59%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3.89% 가까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앞서 카이의 지분을 확대하면서 약 13% 가까이 지분율을 늘렸다라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여주지 못했는데 오늘 상승으로 전환이 된 이후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3.89% 가까이 오름세 유지 중입니다. 이외 하나오션은 하나그룹주 안에서 오늘 4% 가까이 빠지면서 출발했습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낙폭을 좀 줄이면서 2.4% 가까이 하락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LS일렉트릭은 약 2%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AI 관련된 종목들,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HD 현대일렉트릭도 약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효성중공업도 주가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0.83% 가까이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외에 LG전자 그룹주도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LG가 1% 안팎의 상승 가져가고요. LG전자도 0.48% 상승 중입니다. LG그룹주 그리고 현대차까지 오늘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을 조금이지만 회복해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은행업종이 오늘 견조합니다. 장 초반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이후 신한지주 같은 경우 1.38% 상승 중이고요. 삼성화재도 1.5% 가까이 상승,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도 1% 하락에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보합권까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기판주들도 견조한데요. 삼성전기가 장 초반 2% 가까이 하락했던 것과 비교해서 현재 시간 강보합권으로 올라왔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LG이노텍도 1% 넘게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폭 확대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외에 기술주들까지 오늘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주 안에서 HD 현대중공업은 1%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 그리고 방산, 원전이 힘을 크게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폭이지만 반등해주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눈에 띄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또 전체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0% 넘게 증가했고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역대 최대 7월 수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종목들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화장품주가 매수가 크게 붙고 있습니다. APR 아모레퍼시픽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아모레퍼시픽 3%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수출 데이터 잘 나오면서 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 넘게 상승 중이고요.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까지 빨간불로 전환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래도 힘을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수출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 외국인 인바운드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 주목받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주가 코스피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목받으면서 실리콘투가 4.5% 가까이 급등 중에 있고요. 네이처셀도 1.5%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엔터주들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M이 0.6% 가까이 상승 중에 있고요. 어제 하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도 0.45% 가까이 소폭이지만 하락 그치고 있다는 점 확인됐고요. 다만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고 어제 좋았던 삼천당 제약이 하한가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FDA로부터 관련된 서류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24% 넘게 크게 밀리고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이외에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미용 의료기기를 제외하고는 쉬어가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가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2.21% 넘게 오른 6,660포인트까지 회복해내고 있고 코스피 200도 2.5%가량 오르면서 삼전닉스의 상승과 함께 반등과 함께 나머지 업종들 종목들 안에서도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6% 가까이 하락한 743포인트 지나갑니다. 다만 낙폭을 장 초반 2%대 낙폭에서 회복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피와 함께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장 후반까지 잘 지켜보시죠. 그다음 지금 매매 동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에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5천억가량 코스피를 순매수했는데 오늘도 일단은 오전장 들어서 1,7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되는데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꾼 것일까요? 매매 동향 끝까지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1,500억가량 순매도, 기관은 약 300억가량 소폭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의 순매수가 뒷받침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을 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체크해봤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월드컵은 스페인이 이겼습니다. 16년 만에 세계 최고의 자리를 올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선을 못 넘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좀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이제 스포츠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선수들이 그 경기를 뛸 때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또 수분을 또 흡수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후반으로 봤을 때 22분 뛰고 나서 주심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뭔가 브레이크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3분 정도 경기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 용어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지금 경기 열심히 하고 일단 뛰고 3분 정도 쉬는 이것이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스포츠 용어가 아닐까 이 선에서 출발을 했더라고요. DB증권이.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걸린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투자자 스탠 와인스테인이 이제 연구한 결과의 데이터를 보면은 주도주 전략 있잖아요. 주도주가 30주 이평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법칙을 발견했나 보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주도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30주 이평선과의 관계를 좀 밝힌 거죠. 지금 30주 이평선 괴리가 확대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30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라고 했는데 이 지지선을 위로 해서 넘으면 매수 타이밍, 30주 이평선을 밑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AI 경쟁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양면적인 시장에서는 영향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미국 기업에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경쟁이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으로 읽힐 수도 있다라는 양반대 다른 그런 측면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뭐 무너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기반 위에서 설명이 되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가, 경제가 좀 탄탄한 그런 조절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미국의 명목 GDP 증가율과 기준금리의 차이 이건데 기준금리보다 명목 GDP의 증가율이 높으면 미국 증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시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은 6.1% 미국 명목 GDP가 그리고 기준금리가 3.7%로 미국 명목 GDP 증가율이 더 높아서 현재는 긍정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좀 접점이 만나지는 그러니까 결코 좋지는 않은 건데요. 그거는 2027년 내년 중반 이후에 기울기가 같아지면서 고꾸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증시 상승 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포츠 경기를 열심히 뛰다가 그리고 전망도 좋다가 잠시 너무 뜨거운 열기를 식히고 수분을 섭취하는 그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일 뿐 그리고 30주 이평선 요구의 바닥을 딛고 좀 올라갈 기미가 있으면 재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본 거죠. 앞으로 30주 이평선 그걸 지지해 갈 수 있는지 요 포인트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오늘 저희 머니코드에서 좀 픽을 해봤습니다. 한승현 연구원이 직접 이제 삼성바이오로스 이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쓴 건데 삼성바이오로스에 굉장히 큰 호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현 연구원 NH투자증권이거든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한승현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 굉장히 큰 호재가 있더라고요. 잘만 한다면 2조 7천억 원 정도 어떻게 보면 빅들이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게 좀 드러났는데 어떤 기업인지 호재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어제 장전 공시를 했는데요. 네, 스위스에 있는 폴리펩타이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인수는 약 2.7조 원의 이제 공개 매수를 진행할 거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아직 뭐 인수가 완전히 진행이 된 건 아니고요. 9월 달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 100% 확보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유사한 이제 위탁 개발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이제 항체 생산이 아니라 펩타이드 생산을 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은 연간 한 6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 성장률도 한 20%가 나와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랑은 생산하는 영역이 다르다여서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이 항체 의약품 쪽이었는데 지금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중인데 들어보니까 비만 당뇨 쪽이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맞는지 팩트 체크 부탁드리고요.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줄 잠재적 성장 요인인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펩타이드가 그 어떤 거냐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그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영역이 비만 쪽인데 비만의 원재료가 펩타이드입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를 생산하는 역량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이 성장하는 거에 대한 수혜를 누리지는 못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항상 이제 그 앞으로의 목표를 제시했던 게 새로운 영역에 좀 들어갈 거다를 목표로 했었고 그 첫 번째 사례로 이제 비만에 점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폴리펩타이드처럼 이제 그 CDMO를 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찾으면서 인수를 진행을 했고 비만 쪽에 대한 앞으로의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조 7천억 원 규모 굉장히 큰 거고 거의 탑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비만 당뇨 시장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면서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와 더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가 관건일 텐데요. 연구원님의 분석은 어떨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점으로 이제 목표 주가는 220만 원으로 지난 보고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이제 밸류에이션이 가장 이제 매력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높은 성장성과 그리고 수익성 덕분에 경쟁사들 대비 프리미엄을 항상 받아왔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이고요. 대표적으로 론자라는 경쟁사 대비로 많을 때는 거의 2배, 낮을 때는 3, 40% 정도 받아왔는데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론자와의 요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EBITA 기준으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1배, 론자가 19배 올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 매력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이제 딜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드디어 글로벌 비만 CDMO에 진입을 합니다. 2.7조 원 규모의 기업 인수가 가져오는 파장,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챙겨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른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와 향후 전략까지 분석해드렸고요. 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중요한 이슈 나올 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이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인데 웬 건설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KB증권에서는 최근 주택, 특히 이제 건설주 중에서도 주택 쪽에 좀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 건설주가 매력이 덜한 건 안다라고 하면서도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증권사의 리포트 보면 굉장히 하향 조정된 그런 종목들이 다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하면서 이 종목을 얘기하는 이유는 실적이 좋아서라고 딱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실적이 좋길래 들여다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1,22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1년 전보다 52% 성장한 수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실적 데이터인 게 5년 전, 그러니까 21년 2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이상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는 1,222억 원 정도 전망이 되는데 굉장히 괜찮은 실적을 2분기에 보여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더 이익 개선의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력이 있고 건설 업종 중에서도 차 선호주로 대표할 만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자기 자본 비용은 더 늘거든요. 자기 자본 비용이 더 는다는 거는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추정치는 올라가고 있고 ROE, 자기 자본 이익률도 높아지고 있어서 훨씬 실적 데이터는 좋아지고 있구나. 비용 부담에도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올해 주택 공급 목표가 1.3만 대 정도거든요. 1만 3천 세대 이 정도 될 텐데 상반기에만 한 5천 세대 공급이 좀 완료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쪽, 서울이나 수도권 이쪽에서는 좀 매력이 좀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지역 균형 개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경쟁사 대비해서 과도하게 할인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데에 투자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은 3만 원 목표 주가 유지했는데 그 이후 실적 데이터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드렸습니다. 건설주 안에서도 챙겨볼 건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떨어뜨렸습니다. 대신증권인데 왜냐하면 내년에 실적 추정치가 좀 낮아졌거든요. 이것은 미래 성장을 위한 추가 비용에 대한 좀 담보 이런 성격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상고하저, 그러니까 실적이 초반에는 좋았다가 뒤로 갈수록 좀 힘을 잃는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보시죠. 올해는 상고하저의 실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나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UAE나 사우디 매출은 좀 확대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데이터 보면은 3분기는 31.4%에서 4분기 26.8%로 그러니까 수출 그러니까 성장률이 약간은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둔화될 가능성은 좀 있죠.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연중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높다가 하반기에는 좀 떨어지는 상고하저의 패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충당금이 좀 필요하고 자체 개발비가 높아지면서 좀 실적이 깎이는 그런 패턴이 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제목에서 상저하고 실적이지만 땡땡땡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저하고지만 내년은 고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 또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UAE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라크 매출이 본격화되는 게 사실 내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뭐 알려진 악재이고 상고하저는 내년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면서 7조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긍정적인 패턴이 다음 연도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된 거고요. 수출 비중도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수출은 29%인데 내년은 43% 이상으로 확 뛰는 그런 성적표가 나올 것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좀 보시죠. 오늘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중에 이제 반도체가 180% 1년 전보다 급성장한 역시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점을 또 한 번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수출주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수출에 대한 매력도 이런 부분이 내년 조금 더 가셔야 될 거라고 하니까 목표 주가 내렸지만 다시 한번 반등 턴 언제쯤 올지 그런 부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고영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 종목 역시 기존 대비해서 20%좀 깎았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내려갔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은 예상치는 좀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신사업조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고용 투자자분들이나 투자하실 마음이 있다는 분들이면 신사업에 좀 집중해보라는 의미로 가져와 봤습니다. 광 트랜시버 고객사양 검사 장비 공급 재개될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뭐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이 좀 붙을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캠2 메모리 모듈 검사 쪽 이런 장비들 긍정적이고 하반기에는 공급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전망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목표주가 좀 떨어뜨렸는데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 양축으로 좀 지지는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이유와 떨어지는 이유가 좀 명확하게 갈리죠. 이 고영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영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뭐 매번 그렇듯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따라서 시장의 여유, 그러니까 좀 보폭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수출 데이터도 일단 잘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이데일리 온 이난희 파트너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느끼세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약간 이제 호재보다는 약간 악재에 좀 더 민감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반도체 관련한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가장 그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좀 직격탄을 맞으면서 또 이제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이게 지금 여파가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과 가장 관련돼 있는 부분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이 블룸버그 통신에 의해서 이제 AI 문샷이죠, 그죠? 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AI 하면은 뭐 오픈 AI, 뭐 엔트로피, 그죠?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 최상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이 문샷도 이제 비슷합니다. 이제 그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피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이번에 거기에서 이제 키미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오픈 AI와 엔트로피가 이제 이렇게 좀 대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좀 약간 최신형이다. 그죠? 그리고 가격이 싸다. 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반도체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어느 라인에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70만 원을 지지하는 뭐 그런 어떤 라인을 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대도 6,500이라는 요 라인을 지금 상당히 좀 지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와 맞서서 지금 보면 약간 뭐 호재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 보통 이제 이 미국의 이제 펀드들이 미국에 있는 애니스피어 캐피탈이라는 그 창업자 그리고 최고의 투자 책임자인 그 여성이 토미 과디른가 하는 분이 한국의 그 주식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가격이라든지 뭐 기업 대비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거죠, 그죠?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역시 이 미국의 이제 펀드 지금 블랙록도 지금 우리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펀드들이 자꾸 우리 시장을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는 그거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좀 약간 호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날씨도 덥고 지금 지수가 상당히 좀 밀려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뭐 800포인트도 깨지고 지금 우리 시장도 뭐 6,500포인트에서 뭐 굉장히 불안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실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식은 사이클이고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좀 다 오지 않았나. 지금 보면 외인들도 이 라인에서는 우리 지수대 6,500포인트 이 라인에서는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께서 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주도주가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어떤 방향성을 잡는가를 잘 보시면서 또 주도주라는 거는 갑자기 이렇게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다음 그 여러분들의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시장에서는 품비를 비롯해서 저출산 관련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역시 테마가 순환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씩 돌린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하락한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순환의 차원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이 비록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이 또한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도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뭐 반도체 주도주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또 반등세를 보이지만 좀 어지럽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약간 빛을 못 봤던 그런 섹터들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시즌 본격화되면서 좀 알아야 될 섹터, 자동차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자동차 섹터를 좀 본격적으로 좀 연구하고 있는 그런 연구원을 모시고 저희가 집중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악시오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중국산 AI 모델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에 조달 규정을 적용하거나 거래 제한 명단에 지정해 사실상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 스타트업 문샷이 저가 고성능 모델 키미 K3를 선보이는 등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턱밑까지 추격하자 안보와 산업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가 빅테크의 독점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반발도 거세다. 실리콘밸리 주요 관계자들은 정부의 개입이 엔트로픽과 오픈 AI 등 일부 폐쇄형 AI 기업들의 독점 구조만 공고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안보 강경파의 영향력 확대로 중국산 AI 차단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가 오픈소스 생태계에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함께 이어지고 있다. 네, 현대차 그룹 투자 전략을 좀 전격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여러분께 실적 전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차 그룹주 좀 답답한 움직임이 있는데 언제 좀 풀릴지 일단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맞아야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이제 현대차 그룹주 대부분을 커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일단 현대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약간 기대치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는 언급이 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 실적을 보면은 사실 2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란하고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뭐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물량적인 측면에서도 2분기 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 이제 많이 오르면서 환율 조건은 좀 긍정적이었던 측면이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대외 변수로 인해서 실적들이 완성차, 부품사 모두 크게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먼저 현대차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는 대외 변수도 있었지만 상반기 때 신차도 크게 많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안정호 화재로 인해서 엔진 부품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 물량 특히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가 많이 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좀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아는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 판매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EV 신차들도 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내수 시장에서 현대차가 못 팔고 있었던 그 공백에 힘입어서 또 내수장에서 또 판매량이 기아가 또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EV 신차들이 좀 판매가 잘 되면서 전체적으로 판매 성과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훨씬 더 훌륭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보다는 기아가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 다만 이젠 기아차도 기대 대비해서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힘든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EV 관련해서 중국산 전기차들이 많이 범람을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전기차를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익성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기아도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어떤 그 정도 실적에 이제 머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부품사들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시장에서 이제 생산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엔진을 생산하는 현대 위아 같은 경우가 안정호 화재로 인한 차질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전동화 부분이 미국하고 내수 시장에서 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차 차 부품 쪽에서는 좀 부진하겠지만 AS 쪽이 지금 워낙 좀 괜찮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실적은 현대 모비스는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좀 선방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부품사들, 뭐 HM 안도라든지 아니면은 한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만도는 이제 대표적으로 글로벌 T사를 이제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T사의 생산량이 좀 올라오면서 뭐 상대적으로 좀 선방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 고객사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또 유럽 쪽에서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적에서 좀 플러스 효과가 작용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품사들은 이제 내수장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많이 부진하고 그나마 글로벌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현대차랑 기아차를 놓고 본다면은 현대보다는 기아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재일 연구원님께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HL만도 그리고 한우 시스템까지 이렇게 2분기 실적을 쭉 분석해 주시니까 예,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근데 이제 실적 부분에서 생산 차질, 파업 리스크 이런 부분에 일단락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조금 좀 실패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임단 협업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생산 차질 리스크는 좀 존재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사실 생산 차질 리스크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수요 쪽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들어와서 이란 전쟁이 좀 종료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지만 지금 7월 달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 이슈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원가 인상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의 경쟁이 좀 심화가 되게 되면은 재고를 많이 쌓는 것들이 사실은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사실 지금 3분기, 4분기 때 가동률을 올려가지고 생산을 많이 늘리는 게 유리하냐라고 본다면은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이렇게 좀 대외 불확실성이 클 때에는 재고를 좀 슬림하게 가져가는 게 좀 대응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을 좀 많이 할 유의는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뭐 잔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부분 파업을 통해서 가동률이 내려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타결이 되겠지만 지금 핵심적으로는 재고를 지금 많이 쌓고 그리고 생산을 늘려야 되는 타이밍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를 확 올릴 수 있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지금 약간 사라졌는 네.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렇다면 실적 이후 3분기 로봇 모멘텀은 뭐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요소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어떤 현대차 그룹 그리고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올해 주가가 오른 부분을 보면은 사실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부분보다는 말씀하신 로보틱스 관련된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크게 밸류에이션 붐업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주가 상승의 핵심이었었고 네. 지금 AI 관련된 트레이드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대차 그룹주들도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때도 보게 되면은 사실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슈로 인해서 연초부터 주가가 확 오르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 돼서는 조금 슬로우 다운 했었거든요. 그래서 2분기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아무래도 우려가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조정을 받지만 막상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계획상에서 차질은 전혀 없고요. 지금 아틀라스 양산 계획 차곡차곡 지금 수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지아에서 테스트하는 것도 이제 테스트 센터 같은 경우에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 AI에 대한 열기, 피지컬 AI에 대한 열기가 상반기 때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가 하반기 때 다시 재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수급 상황이라든지 외부 변수들을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오늘부터 내일부터도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될 건데 그 방향성에 큰 흔들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붐업할 수 있는 그리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계기가 하반기에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다른 뭐 로봇 기업처럼 향후 어떻게 보면 뭐 투자 라운드 진행할 이런 거를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어떤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지금 뭐 이제 100% 네. 지분율을 확보를 했죠. 네네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100% 지분율을 현찰 그룹이 확보를 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는 어떤 구조를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는 포커스가 맞춰질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 보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 3사 가지고 있는 그 지배주주 지분하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의 정의선 회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수 지분하고 이렇게 지금 분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상장이 되게 된다면은 지배주주 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출회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지만 뭐 글로비스나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에 출회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하나 봐야 될 포인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를 상장을 하기 전에 이렇게 100% 현대차 그룹의 지분을 갖고 있기보다는 글로벌 빅테크들을 파트너사로 가져감으로써 어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래의 어떤 AI나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담보를 하고 그리고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서드 파티 이제는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로 앞서 언급됐었던 것들이 이제 구글의 알파벳이나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 특히나 AI 쪽 그리고 머신러닝 쪽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들하고의 협력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엔비디아랑 저희가 협력을 했었을 때 시장에서 항상 우호적으로 좀 반응이 나왔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과의 AI 협력은 주가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피지컬 AI의 최대 수혜주는 어떤 기업이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상반기 때랑 크게 큰 그림에서 바뀌는 부분은 없을 걸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낙폭이 컸었던 기업들이 결국에는 회복 기간에도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상반기 때는 아무래도 부품사들이 좀 많이 소외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뭐 현대모비스, 뭐 현대 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이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소수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반기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이 주식들도 하반기 때 주가 회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올해 하반기 때는 이제는 조금 더 양산이 구체화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조금 소외가 됐었던 부품사들도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완성차도 좋지만 하반기 때에는 부품 밸류체인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양산이 구체화되면서 상반기 때 소외받았던 부품주 위주로 반등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현대차 그룹 주 중에서는 좀 집요하게 네. 어떤 기업이 좋을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서 보면은 네. 주가 하락폭을 보면은 제일 많이 빠진 게 이제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 고점 네. 대비해서 가장 조정폭이 컸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는 뭐 현대차랑 현대모비스처럼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또 조정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AI 트레이드 때문에 올랐던 거를 많이 이제 반환을 한 건데 그걸 감안하면은 이제 하반기 때에도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일단 1차적으로 반등폭이 클 것이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부품 밸류 체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현대모비스가 핵심적인 부품들을 다 공급을 하게 지금 계약이 체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이제는 핵심이 될 것이고 그 외에 HL만도나 아니면은 이제 SL 뭐 이런 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부품 밸류체인 쪽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반기 때 좀 상반기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 크게 떨어졌던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 탄력이 있을 수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품주 밸류체인에서 현대모비스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HMN도 SL 이런 종목들 언급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실 때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때 이제 투자 리스크, 그러니까 조언도 필요할 것 같고 향후 자동차주, 피지컬 AI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을 텐데 눈여겨볼 이벤트가 있을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해집니다. 예. 하반기 이벤트를 좀 살펴보면은 네. 곧 있으면 이제 현대차에서 기아는 이미 상반기 때 CEO 인베스트데이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현대차의 CEO 인베스트데이 행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미래 전략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좀 자리가 마련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에 있는 로봇 테스트 센터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중에 개소를 하게 되면은 실제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모습을 또 투자자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알맥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젠 하반기가 되면은 사실 저희가 본업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저효과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기 때문에 판매나 실적이 아주 좋았다라고 보기는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반기를 보게 되면은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주요 신차들을 많이 출시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3분기부터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 뭐 아반떼나 투싼 같은 경우에는 풀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신차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좀 나은 신차 효과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에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에는 좀 EV 관련된 판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기저효과가 부진했었는데 하반기에는 또 EV도 좀 플러스로 좀 돌아서고 하이브리드도 잘 판매가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 상승 효과 이런 것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본업을 또 놓고 보면은 상반기 때보다는 그래도 하반기 때 더 그림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또 본업이 탄탄하면은 변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이슈만 가지고 가다 보면 아무래도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데 하반기에는 또 주가 변동성을 실적과 판매가 잘 되면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좀 큰 축에서 보면 세 가지 축이 있네요. 하반기 신차 효과 기대감이 있고 또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얘기들과 그리고 모멘텀이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지아 테스터 센터에 대한 이슈 3분기 이런 부분이 좀 핫할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본업 쪽에서 턴 어라운드가 된다면 변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서도 투자 모멘텀 착안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현대차 그룹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죠. 자,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e control the straight. They don't control anything. So we'll see what happens. But we hit them very hard again tonight. And we did that in honor of the probably three. It's probably three as opposed to two. Great patriots. 미군 3명이 숨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미국은 9일 연속 이란 공습을 이어가고 추가 전력까지 중동에 배치하고 있다. 반대편에서는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10일간의 휴전안을 제시했지만 공식 협상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후티 반군까지 사우디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전선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로 넓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석유다. 세계 원유와 LNG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통항량이 급감하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출렁이고 있다. 미국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4를 넘어섰다.
트럼프가 보복 수위를 높일수록 이란의 군사적 대가는 커지지만 미국 소비자와 공화당이 부담해야 할 유가의 대가도 함께 커진다. 군사적으로는 이란을 압박할 수 있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면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압박받는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 여부는 미국이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에 달렸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계속해서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코스닥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양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는데 대형주 위주로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 일제히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66% 가까이 상승한 6,689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6,700선 회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은 3% 넘게 상승하면서 강한 반등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1,064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코스피와 함께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737포인트 지나가는데 코스피에서 반도체 투톱이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반도체 소부장은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점 코스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특히 기관이 매수폭을 확대하면서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고요. 4천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순매수 기조를 유지 중이지만 약 2,300억가량 소폭 순매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제 5천억가량의 순매수로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2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개인은 6,4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순매도 기조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79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중동 긴장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SK하이닉스의 ADR 효과로 달러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하방 압력 받으면서 1,479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 중동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석유 수송로까지 차단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후티의 이번 선언으로 홍해 관문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 통해까지 어려워진다면 사우디 원유 수출 대부분이 차단되고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7%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오만 연안 쪽 항로로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이 또 한 번 공격받았습니다. 이란이 선박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마비됐고 후티 반군의 선언으로 홍해 폐쇄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유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해운주들의 주가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STX 그릴로직스가 상승 중인데요. 현재 시간 주가 10.63%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4,575원 선 지나가고요.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후티의 사우디 해상 봉쇄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는데요. 흥하해운도 4.9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외에도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SK 이터닉스가 5% 가까이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58,600원 선 거래됩니다. 정부가 임신 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에 대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약품이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적정하게 이를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미프진에 대한 국내 도입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시각처에서는 허가 절차를 재개하면서 이 관계 부처 간 논의가 속도가 붙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프진은 임신 10주 이내 초기 단계에서 임신 중지를 유도하는 경구용 의약품으로 현대약품은 지난 2021년 영국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현대약품은 2021년 미프지 미소라는 제품명으로 품목 허가를 신청했지만 자료 보완 요구로 자진 취하했는데요. 현재는 2024년 세 번째 허가 신청을 마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현대약품의 주가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7,36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제약바이오주들 테마성 움직임 나타나면서 탈모주들의 주가도 함께 움직여줍니다. JW 신약 10% 넘게 급등 중입니다. 명문제약의 주가도 함께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5% 넘게 상승하면서 1,296원 선 지나갑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증가한 54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의 힘으로 종전 최고치를 크게 넘어섰는데요. 역대 최대 수출의 가장 큰 견인차는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80% 증가한 221억 달러로 동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3%로 지난해보다 18.4%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즉 수출 10달러 가운데 4달러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온 셈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최근 반도체 업황 둔화를 경고했던 모건 스탠리가 최근 메모리 반도체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라고 분석한 점도 눈에 띕니다. 현지 시간 20일 모건 스탠리는 데이터 센터 중심의 AI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며 메모리 기업의 주가 약세를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는 약 5% 가까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고요. 25만 6,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주가도 함께 발맞춰 상승하면서 180만 원 선 다시 회복해냅니다. 3% 넘게 상승 180만 7천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이와 함께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 중입니다. 대원전선이 6% 넘게 급등 11,6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의 주가도 오름폭을 키우면서 2% 넘게 상승 중입니다. 18만 3,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5%, 3% 넘게 올라주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일종 고점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주들 현재 구간, 저점 구간 속에 반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 마감까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수입품의 50%라는 파격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부당한 차별 조치에 대응해 세계의 포괄적 선언문에 전격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서명일로부터 30일 뒤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관세 폭탄의 범위는 와인과 같은 기호품부터 아이스 하키 스틱, 시멘트 등 산업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미국은 자동차와 유제품 등 핵심 수출 품목을 지키기 위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오랫동안 우방국이었던 캐나다를 향해 최후 통첩에 가까운 강수를 둔 셈이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USMCA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캐나다 정부의 맞대응 카드까지 예고되면서 북미발 무역 전쟁의 파장은 글로벌 공급망 전체로 급격히 확산됐다. 동맹조차 예외 없는 트럼프의 관세 폭주에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거세게 흔들렸다. We control the strait. They don't control anything. So we'll see what happens. But we hit them very hard again tonight. And we did that in honor of the probably three. It's probably three as opposed to two. Great patriots. 미군 3명이 숨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미국은 9일 연속 이란 공습을 이어가고 추가 전력까지 중동에 배치하고 있다. 반대편에서는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10일간의 휴전안을 제시했지만 공식 협상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후티 반군까지 사우디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전선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로 넓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석유다. 세계 원유와 LNG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통항량이 급감하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출렁이고 있다. 미국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4를 넘어섰다. 트럼프가
보복 수위를 높일수록 이란의 군사적 대가는 커지지만 미국 소비자와 공화당이 부담해야 할 유가의 대가도 함께 커진다. 군사적으로는 이란을 압박할 수 있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면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압박받는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 여부는 미국이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에 달렸다. 네,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다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게 정확히 어떤 상품이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건지 저희가 집중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쭉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이제는 좀 시작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예. 요새 레버리지 ETF 뭐 예전부터도 많이 투자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지수를 네네. 기반으로 지수의 움직임을 두 배로 추종하는 뭐 이런 레버리지 ETF를 많이 하셨다면 얼마 전부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굉장히 핫했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 하나의 하루 등락률을 뭐 두 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 기술 펀드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수 전체가 아니라 종목 하나에 그것도 이제 두 배로 베팅하는 구조다 보니까 위험성이 일반 레버리지 상품보다는 훨씬 크다는 평가이고요. 사실 이 상품을 왜 내놨냐라는 이제 배경부터 좀 짚어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한 건 사실은 고환율을 좀 낮추고자 하는 목적이 굉장히 컸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우리 뭐 환율이 뭐 1,500원 넘어서 1,600원까지 가고 뭐 이러면서 지금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근데 그 주요 요인이 너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에 가서 해외 주식을 사면서 달러를 사고 원화를 팔고 이런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이제 줄여보자라는 의미에서 두 배 레버리지 ETF, 뭐 ETN 이런 것들이 이제 상장을 하면 해외에 나가서 투자할 사업개미들이 국내 이제 ETF를 투자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생각이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2026년 5월 27일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제 요 각각의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이거는 이제 주가의 반대 방향으로 수익률을 추구하는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연말 정도에 출시하자라고 이제 추진했던 건데 환율 때문에 조금 앞당긴 면이 좀 있긴 해요. 그런데 뭐 출시되자마자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죠. 안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이제 오르던 시기였고 이 오르는 주가를 이제 두 배 수익률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의 성향이 뭐 우리나라 선물, 그러니까 파생상품 시장이 단기간에 이제 세계 1등이 된 걸로 알 수 있듯이 약간 이렇게 이제 큰 폭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출시 직후부터 뭐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유입이 됐죠. 그래서 출시한 이후에 이달 16일까지 대략 한 2달 정도 돼요. 그 기간에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ETF 16종이 출시가 됐는데 그 16종에 약 13조 4천억 원 가량의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뭐 특정 상품, 그것도 이제 반도체 대장주 요 두 종목에 안 그래도 쏠림 현상이 심했는데 여기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나오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변동성 이런 것들이 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네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실제로 어떤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거 좀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 이제 괴리율이라고 부르는데 예. 괴리율이라는 거는 ETF의 실제 자산 가치, 그러니까 ETF라는 거는 기초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초 자산의 가치하고 ETF의 가격이 사실 같이 가야 돼요. 얘가 1% 오르면 얘도 이제 1% 올라야 되는데 이 가격이 벌어지는 현상을 이제 괴리율이 생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일단 ETF 괴리율을 초과했다라는 공시 건수가 820건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부르는 가격하고 실제 가치가 따로 노는, 그러니까 가격이 약간 가격 발견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마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실제로 보면 7월 8일 같은 그날 상황만 봐도 SK 하이닉스 본주는 정규장에서 8%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2배로 추종해야 되는 에이스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오히려 30% 급등한 가격에 네. 장을 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8% 하락했다고 하면 레버리지 ETF는 16% 하락해야 그쵸. 정상인 건데 네. 반대로 가격이 급등하는 이상 현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유를 이제 보니까 그 시기가 이제 호가 공백이 있었던 시기였던 건데 장 마감 10분 전에는 이제 그 동시호가 시간대거든요. 이때는 유동성 공급자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라는 거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되도록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증권사들이 보통 하는데 그 유동성 공급자가 호가 제출을 해야 되는 그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호가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시기에 매수 주문이 몇 개가 체결이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하고 종가 간 괴리율이 굉장히 벌어진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뭐 어찌 보면 이제 국내 ETF 시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팽창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거래 시스템은 이제 따라가지 못하면서 또 거기에 리스크를 완충할 수 있는 장치는 없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위험 상품이 출시가 된 게 이제 어찌 보면 이런 시장 왜곡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이런 현상들이 뭐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좀 있었고요. 예. 또 종목 쏠림, 변동 소확대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워낙 이제 단기간에 빠르게 오르면서 코스피 내에서 시가총액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올라왔잖아요. 뭐 50%에서 57% 그 사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증시 자금이 더 이 두 종목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단위 종목 ETF 출시된 이후에 이제 뭐 조 단위의 자금이 이제 ETF에 몰리게 되면 그 ETF를 사게 되면 그 ETF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에서는 현물을 사야 되니까 결국에서는 이제 이 쏠림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 ETF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뭐 여러 종목을 묶어서 투자하는 반도체 레버리지 ETF도 있었고 코스피에서도 이제 지수형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선 또 자금이 이탈을 하면서 이 사실 반도체 레버리지라든가 지수형 레버리지 ETF는 여러 종목에 그래도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단일 종목 ETF로 이제 자금이 쏠리면서 투자 수요가 더더욱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렇게 두 종목에 쏠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은 자연스럽게 확대가 됐는데 사실 이제 단일 종목 ETF는 기초자산의 일간 수익의 2배를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장 마감하기 전에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ETF는 그 목표 노출도 2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자산 추가로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리면 반대로 이제 기초자산을 매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르는 날에 만약에 레버리지 ETF가 없었으면 그런 수요가 없었을 텐데 오르는 날에는 장 마감 즈음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내리는 날에는 장 마감 전에 추가 매도를 해야 되니까 오르던 주가는 더 오르게 되고 떨어지던 주가는 더 떨어지게 만드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밸런싱 거래는 사실 이제 장 마감 무렵에 거의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리밸런싱 물량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니까 장 마감 그 즈음에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예, 좀 나왔고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 손실도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일 수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많이 오르면 그걸로 돈 버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괜찮았을 텐데 최근에 많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그러면서 이 두 종목을 이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도 뭐 하락률이 뭐 본주보다 이제 2배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더 많이 벌고 싶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해서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레버리지를 샀던 분들은 지금 손실이 또 더 많아지는 그렇죠. 상황이 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제 보니까 그 ETF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 있잖아요. 한토운용의 배주기 대표님, 뭐 삼성전자 운용해서 ETF라는 상품을 만드셨고 지금 한토운용 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 SNS에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레버리지 인버스 2배 상품 투자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원주가 제자리에 와도 ETF 가격은 제자리에 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상품 출시한 운용사 대표인데 그냥 정확하게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추라라고 이제 조언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제 그래프표도 저렇게 자세하게 올렸는데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한 업계 분들의 우려가 이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이찬진 금감원장도 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좀 조속 도입한 거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도 하긴 했었는데 그때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라고 이제 발언하기도 했고 이게 사실 환율 급등 문제 해소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가는 투자 자금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상품을 도입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았던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어찌 보면 이제 감독 당국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걸 인정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엎질러진 물 같은데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 증시 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한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네네네.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이런 상품이 나왔으니까 더 이제 이런 현상을 가속화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 뭐 물론 글로벌 반도체 주식들 최근에 많이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더더욱 이제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게 레버리지 ETF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뭐 도박판이 됐다. 뭐 해외로 나가는 자금 잡으려다가 코스피 잡았다. 뭐 이런 이제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증권사로 좀 이제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게 뭐 이찬진 원장도 그렇게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증권사들이 ETF 매매가 이제 워낙에 늘어나니까 증권사들은 거래 수수료를 먹고 사는 곳이잖아요. 연간 매매 수수료로만 5조에서 한 10조 정도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데 도급판에서 수수료 뜯는 거 아니냐. 결국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다. 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상품 도입은 당국이 주도했는데 이제 증권사를 비판하는 약간 이상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좀 우픈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센터장님이 지난주 금융당국이 보완책을 좀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렇죠.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 이게 대통령이 어쨌든 지적을 했고 네네. 빠르게 보완책이 나왔죠. 그 다음 네. 날인가 이제 바로 아주 이제 빠른 속도로 나왔는데 뭐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은행 뭐 이렇게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보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신규 상장은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뭐 인버스 그리고 커버드콜 상품 포함해서 단일 종목 상품과 관련된 신규 상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미 상장된 상품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마케팅 하지 마세요. 이제 뭐 이벤트성 광고하지 마세요. 약간 이렇게 이제 금지를 했고요. 또 진입 장벽 자체를 이제 높였는데 이걸로 인한 이제 개미 투자자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이 사안인데 그 단위 종목 레버리지를 투자할 때는 예탁금을 넣어야 돼요. 기존에 이제 1,000만 원이었는데 그 1,000만 원도 일부는 현금으로 넣을 수 있고 일부는 내가 갖고 있는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 그러니까 대용증권으로도 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합쳐서 그 가액이 1,000만 원만 되면 됐었는데 일단 그 가액이 3,000만 원 늘어나요. 일단 3,000만 원은 기본 예탁금으로 넣어놔야 내가 이거를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과거에는 대용증권도 가능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무조건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3,000만 원 없으면 이제 레버리지 ETF를 살 수 없는 예. 상황이 됐고요. 매매 수량 단위도 이제 뭐 한 주 단위에서 이제 20주 단위로 점점 확대가 됐기 때문에 큰 거래 단위로 이제 거래를 해야 되고, 이래서 보면 이제 기본 예탁금 상향은 이제 8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매매 수량 단위 변경은 이것도 이제 증권사별로 전산 개발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1월쯤 또 이제 시행되지 않겠냐라는
라는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가격 관리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본주는 떨어졌는데 레버리지 ETF는 막 급등하는 상황. 그래서 이 괴리율에 대한 이제 관리 의무 기준을 지금 이제 3% 내에서만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2%로 이제 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괴리율을 좀 관리하라고 했고 이 적정 괴리율을 위반한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을 좀 제한받게 되는 이제 규제가 좀 생기고요. 또 변동성 관리 위해서 이제 유동성 공급자하고 상품을 만드는 자산 운용사가 이제 관리 의무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반하면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든가 뭐 ETF 상장 이런 것들에 좀 제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거 역시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투자자 교육이 강화가 돼요. 지금 이 ETF 레버리지 ETF를 이제 거래를 하려면 금투협에서 하는 교육을 2시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심화교육 1시간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총 3시간을 들어야 되는데 이 심화교육에는 손실 사례들, 이렇게 하면 손실 볼 수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세요. 약간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챕터별로 중간 평가 문항도 확대가 돼서 그냥 저희 이제 있어요. 틀어놓고 그냥 시간 보내고 이런 거 안 되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책이 나왔는데 사실 이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그만큼 부작용이 컸구나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캐션 마크인 네, 네, 상황인데 네. 뭐 약간 회의적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대책 마련 과정부터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는데 뭐 원래는 금융위가 이제 대형사들 ETF 실무 담당자를 소집했다가 급하게 일정을 취소하고 뭐 그러면서 뭐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부터는 상장 폐지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국이 이런 관련 논의 노출에 이제 상당한 부담을 느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걸 회의를 취소한 거에 대해서 이제 딱 느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거론됐던 거는 막 그게 가장 강도 높은 건 이제 상장 폐지 얘기도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상장 폐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게 이미 이제 ETF 자산 총액이 13조 원을 넘어섰는데,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자산 총액이 이만큼 커졌는데 이거를 상장 폐지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상당할 거고, 이렇게 상장한 지 뭐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상장 폐지한다 그러면 이 사건이 주는, 그러니까 외국인들 투자자들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이 주는 신뢰도 저하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라는 극단적인 처방보다는 뭔가 좀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에 무게를 실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평가인 건데, 뭐 레버리지 배수를 예를 들어 뭐 1.5배로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아니면 하루 회전율을 예탁금 내 100%로 제한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사실 거론됐었는데, 지금 나온 보완책이라는 거는 이거보다는 상당히 강도가 좀 낮다라는 평가인 거고요. 뭐 예탁금 상향, 뭐 매매 단위 확대, 뭐 교육 강화 이런 것들은 이거를 좀 규제하거나 뭐 이러기보다는 속도를 좀 조절하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정치권에서도 뭐 이게 위험성이 이렇게 큰 건데 온라인 사전 교육만으로 되겠냐, 교육 강화 그리고 예탁금 기준 높이고 이런 게 근본적인 해법이 되겠냐,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쪼이면 사실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해외에 상장된 레버리지 그렇죠. 상품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좀 풍선 효과가 그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회의론적인 시각 중에 그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인 건데, 뭐 2배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해외에 가서 사면 됩니다. 사실은 그 당장 보면 이제 우리 서학개미들 보면 뭐 테슬라 2배 추종하는 ETF 이런 거 미국 증시에서 많이 샀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추종하는 2배 레버리지 ETF가 해외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본주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총 순자산 가치가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는 5조 원이 넘고요. SK 하이닉스는 20조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의 전체 순자산 가치가 한 13조 원 안팎이라는 점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 두 삼전닉스의 레버리지 ETF 이제 총 순자산 가치가 더 큰 건데, 또 미국에 가서 보면 미국 증시에서는 SK 하이닉스 ADR 얼마 전에 상장됐잖아요. 네. 상장되자마자 사흘 만에 한 5개 이상의 미국 운용사들이 앞다퉈서 관련 레버리지 혹은 ETF, 그러니까 인버스 ETF를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만든 게
우리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상장된 이제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 투자하지 말고 거기에 가서 달러 쓰지 말고 국내에서도 투자하세요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 규제를 하면 이게 풍선 효과를 해외로 가게 되고 오히려 처음에 이 상품을 출시한 그 취지가 무색하게 약간 어쩌면 이제 역효과가 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해외 가서도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유인이 좀 되는 것 같고 이게 뭐 이런 효과를 좀 걱정했는지 지금 뭐 국내 레버리지나 이제 인버스 ETF 투자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뭐 예탁금을 상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해외에 상장된 ETF에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상장이든 해외 상장이든 어쨌든 이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안 되면 해외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을 거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사실은 ETF 말고도 토큰 증권을 통해서 4배, 뭐 20배까지도 이제 불려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규제, 그러니까 전통 금융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상품은 아니지만 뭐 해외 코인 거래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찾아보면 토큰화한 상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이제 토큰을 투자할 때 이 코인을 보내서 코인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을 쓰면 이제 구멍들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실효성이 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내 규제가 촘촘해질수록 결국은 투자 성향, 그러니까 투기에 가까운 투자 성향이 강한 투자자들은 더 규제가 늦은 해외로 이동할 요인이 좀 생기는 거라서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다, 역설적이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들이 단일 종목 ETF에 투자하실 때 좀 유의사항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이게 만약에 이제 오르는 상황이라면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좋은 상품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조정을 보이는 단계인 거잖아요. 이 상품 구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은데 2배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2배지만 하락장에서 손실도 2배로 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아까 한톤용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본주는 떨어졌다가 원금을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 ETF는 여전히 손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0,000원짜리 주식이 오늘 10% 떨어졌으면 네. 본주는 9,000원이 되고 레버리지 ETF는 8,000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원금 회복이 되려면 한 15% 올라야 돼요. 네. 12% 올라서 본주가 1080원이 되면서 원금을 회복한 상황에도 레버리지 ETF는 24% 올라도 9,92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원금 윗도는 손실 구간에 있는 거라서 거기다가 이제 매일 수익률을 재산정하는 이제 일일 리밸런싱 구조 때문에 지수가 막 계속 오르기만 하면 수익이 극대화되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횡보만 해도 이거를 장기간 보유했을 때 원금이 이제 줄어드는, 원금이 잠식되는 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 사실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는 일일 투자하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용 상품이지 며칠 이상 가져가는 중장기 투자용 상품으로는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괴리율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괴리율도 같은 이제 기초 종목을, 그러니까 같은 이제 이 주식을 기초 종목을 해서 발행이 된 레버리지 ETF라도 운용사에 따라 괴리율 관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매수하거나 매도하기 전에 자산 가치 대비 시장 가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괴리율에 따라서 이제 파는 시점, 사는 시점도 좀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마감에 리밸런싱이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장 마감 무렵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 마감 10분 전 동시 호가 시간대에 이제 유동성 공급자 호가지 의무 제출이 의무가 면제가 되니까 이럴 때 이제 매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격 왜곡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거 기억하시고 웬만하면 장 마감 직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정부가 낼탁금을 높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만큼 이 상품이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리스크가 크다라는 이제 시그널, 신호인 거니까 이런 상품 투자하실 때는 짧게 뭐 하루 단위로 투자를 하시거나 뭐 투자하실 때는 절대 이제 신용대출을 받거나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여윳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접근하고 어쨌든 이제 B2는 적어도 이제 내가 본주를 사서 이제 그 손실 구간을 버틸 수 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존버라고 하잖아요. 존버를 할 수 있다고 쳐도 이 상품은 존버를 하면 할수록 이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매매로 하되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빚내지 말고 투자를 하시려면 하시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어떤 상품이고 지금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과제는 어떤 것인지 투자 유의사항까지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살펴서 투자를 좋은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린 센터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퀘어까지 발맞춰 오르면서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SK텔레콤은 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가에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 기관이 지금 4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렬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잠시 후에 좀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LG이노텍과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오늘 기술주 투심이 전반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SK텔레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SK텔레콤이 비교적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매수해 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SK텔레콤 지금 일단 이번 연도에 신고가를 갔거든요. 2000년대 1999년. 이 지금 통신주 SK텔레콤이 이때 시총 2위 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이때 매매를 안 하신 지금 젊으신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500만 원인가? 한 주당 아마 500만 원 넘고 시총 2위였어요. 삼성전자 다음 자리. 그 뒤에 이제 통신주가 뭐 더 이상 가입자를 늘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옆에 통신사 이동한다고 하면은 다 퍼주잖아요. 뭐 해지 위약금도 내주겠다 어쩌겠다. 그래서 이제 통신주가 방어주가 된 거예요. 유틸리티주랑 합쳐가지고 뭐 한국전력, SK텔레콤 이런 것들은 그냥 시장이 빠질 때 방어 능력만 보여주는 그 상태로 거의 25년을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스퀘어 떨어지고 SK텔레콤이 이제 이 회사가 더 이상 방어주가 아닌 어떤 모멘텀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데이터 센터 운영하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 됐고 엔트로픽 지분 보유하면서 엔트로픽 지분 가진 지분 관련주도 됐고 그러면서 이제 SK텔레콤이 변신했죠. 거기다가 뭐 AI 도입하면서 통신에도 AI가 접목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 갔거든요. 14만 원 갔어요. 무려 26년 전에 고점을 넘어서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쭉 밀려가지고 지금 거의 반토막 정도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연도 고가가 162.24%나 올랐었는데 지금 현재는 57%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110%를 까먹었어요. 그리고 딱 하필이면 그 종가가 1999년 2000년도 최고가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26년 전에 그 어떤 아픔이 지금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음을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번 연도 종가로 저기를 돌파해야지만 26년의 모든 어떤 그 굴곡의 역사, 굴곡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파묻고 내년부터 새로운 구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딱 그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정말 공교롭죠? 공교롭다고 하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이 계산적인 겁니다.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완전히 소화를 못한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2000년대 고점이 87,000원인데 지금 84,000원이에요. 거의 유사하죠? 저기 매물을 완전 소화를 못한 거예요. 지금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85,000원 이상을 가서 9만 원대에서 놀면서 연말을 끝내야지
완전히 매물 소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매수 기회냐? 지금 일단 월봉으로는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10개월 선에 지금 오고 있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다 저기서 반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도 표시되어 있네요. 이제 RSI가 고점에 들어간 지가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러분들 2013년, 14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14만 원에 산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었죠. 자, 지금은 일단 63대로 떨어져서 과열이 식었고요. 10개월 선 근처에 오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리얼타임 기준으로 10개월 선이 한 8만 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8만 원에서 8만 4천 원 사이에는 신규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SK텔레콤 이전의 방어주의 성격을 넘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나 엔트로픽의 지분 가치 같은 모멘텀도 더해졌다. 지금 충분히 매수 기회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곧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순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고수들 사들이는 반면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있거든요. 흐름이 엇갈리는 이유가 뭔지 잠시 후에 좀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한편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차는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40만 원 선 이탈하기도 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한편 SK이터닉스와 대덕전자는 오늘 수익 내면서 고수들 팔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관련해서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위원님, 반도체 투터 고수들의 수급이 엇갈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SK하이닉스 ADR이 어제 하락을 했는데 뭐 오늘 SK하이닉스 본주는 상승하고 있죠. 뭐 ADR이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뭐 그 반대로 지금 사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결국 사실 같은 방향입니다. 지금 오늘 매수랑 매도가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일일로 그런 거지.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뭐 지수를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추세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수급도 아마 하루하루는 엇갈려도 장기적인 수급을 보면은 비슷한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그 매수 존에 왔죠. 그래서 지금 매수를 뭐 단타를 하던 조금 더 뭐 일주일을 끌고 가던 어쨌든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10개월 선에 다 위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럴 때 사야 되는 겁니다. 항상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SK하이닉스도 보면은 일단 과열 지표가 지금 70m로 내려가서 60대로 내려갔어요. 과열권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10개월 선 근처에 오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5개월 선에서 지금 반등하거든요.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월봉인데 이것도 RSI가 70에서 벗어나서 과열권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식었죠. 식었고 얘도 지금 10개월 선 근처에 오고 있죠. 이게 지금 2025년도 초부터 시작된 상승세에서 10개월 선을 깬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10개월 선 근처에 간 게 올해 2월 달이거든요. 그때도 꼬리를 달고 지지를 받고 5개월 선 위에서 끝났고요. 지금도 10개월 선에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만에 오는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다 매수 기회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이 있다고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과열이 식고 10개월 선. 지금은 10개월 선인데 왜냐면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은 10월 선을 타고 가거든요. 거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지금 주봉 같은 경우에 20주 선이 지금 깨졌잖아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는 여기서 지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시세가 강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20주 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20주 선이 깨져 있는 상태잖아요. 20주 선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한 발 뒤에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이 시총은 2위지만 우리가 매매할 때는 이 지금 기본 저기로 삼으셔야죠. 기본 지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시세가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이 두 종목 앞으로 흐름은 같이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현대차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주가 정말 답답하잖아요. 오늘도 40만 원 선 깨졌더라고요. 주변에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보유 전략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보유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미 손이 늦었고 그냥 기다려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지금 일단 이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현대차도 매수 기회 오고 있죠. 아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10개월 선인데 현대차는 20개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시세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조건은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항상 2020년도와 2026년에 최근에 10년 안에는 두 번의 고점이 보조지표가 과열권에 들어간 적이 두 번 있어요. 10년 동안 딱. 그때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주가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여지가 없어요, 대형주는. 명심을 하고 이건 항상 살펴봐야 돼요. 2026년도 6월 달에 고점은 높아졌지만 보조지표 고점이 낮아졌죠. 그럼 마지막 상승임을 인지해야 돼요. 여기서 무슨 100만 원이 나오던 보고서가 나오건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개월선 근처에 오고 있잖아요. 여기선 매수해 볼 만한 타이밍이죠. 아까 두 개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보조지표는 과열권에서 완전 벗어나서 지금 50대로 떨어졌어요. 과열이 완전 식었죠. 그다음에 얘는 10개월선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20개월선 근처. 지금 리얼타임으로 20개월선이 지금 한 3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5만 원에서 지금 39만 원 사이에는 이제 매수존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매수존인데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길게 보는 건 아니고 일단은 10개월 선이 다시 목표 지점이 되겠죠. 네, 이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가 오전부터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 관망세를 짙게 보였는데 코스피 지수가 오늘 그래도 좀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코스닥은 하락하면서 흐름 엇갈리고 있는데요. 버블맵 통해서 업종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3.6% 빨간불입니다. SK하이닉스가 3%대, 삼성전자가 5%대 크게 오르고 있지만 다만 이 소부장 종목에서는 현재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겠고요. 파도라는 기업만이 2분기 실적을 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오늘 그나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가 0.6% 강보합권에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삼천당 제약이 세마글루타이드 물질 관련해서 FDA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 20% 넘게 좀 크게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이 스위스의 펩타이드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에도 어제는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올라주고 있습니다. 외 운송물류나 금융 쪽도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고 전기전자, 2차 전지 섹터가 파란불로 현재 빠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로 전선 보겠습니다. 가온전선이 2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역대 최대 실적, 2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8% 올라서 무려 6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를 수 있었던 이유로는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수요 투자 확대라고 기업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또 AI 데이터 센터, 메모리 관도체 관련해서 좀 투심이 흔들리고 불안정한 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선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전력주 전선주의 전망은 좋은데 이것도 타이밍이겠죠. 자, 지금 가온전선, 그다음에 대한전선, 대원전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 대원전선 그리고 가온전선 이게 대한전선보다는 훨씬 더 세죠. 왜냐하면 지금 월봉에서 대한전선은 지금 20개월 선까지 빠져 있는 반면에 지금 대원전선은 10개월 선 근처 그리고 가온전선은 5개월 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따지면 가온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전선 3등주를 하시는 분도 가온전선을 보시면서 해야겠죠. 자, 지금 가온전선도 5월 달에 35만 원 최고가를 찍고 지금 18만 원에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024년도에 이 고점에 들어섰던 적이 있었고 과열지표가 그 뒤에 이제 그만큼의 과열지표 그 고점에 지금 들어선 건 2026년 2년 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윗꼬리를 심하게 달았죠.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과열권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72 정도 되잖아요. 과열권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대원전선은 지금 과열권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요거는 지금 10개월 선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대원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을 봤을 때 지금 매수권에 오고 있어요. 이 지금 과열지표가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밑에 가온전선은 5개월, 그다음에 대원전선은 10개월, 그다음에 대한전선은 20개월.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이동평균선에 맞닿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타 자리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망이 좋던 나쁘던 간에 일단 이번 연도에 고점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전망은 잠재력이고 이번 연도에 다시 저 고점을 가기는 좀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는 어떤 전제 하에서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섹터로 해운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85달러 선 위에서 브렌트유가 거래되고 있고요. 이 이란에 대한 공습이 미국이 지금 열흘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런 무력 충돌 상황에 대해 전면전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고 현재도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이제는 홍해, 봉쇄 영향까지 좀 그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해운주가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봉쇄가 된다 이런 소식이 있을 때 좀 크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STX 그린로직스 지난주부터 계속 상한가인데 이런 좀 해운주의 강세 흐름이 어디까지 좀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해운주는 그냥 짧게 봐야죠,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해운주는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밥그릇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무슨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이런 종목 자체가 아니고요. 지금 HMM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HMM은 이미 2013년이죠. 13년에 20년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맨날 이거 롯데케미칼 예를 많이 들잖아요. 롯데케미칼이 왜 지금 맨날 뭐 위기설 나오고 뭘 팔고 막 이러잖아요, 롯데그룹이. 이거 이미 언제 끝났어요? 2021년도에 20년선 깨지면서 끝났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벌어질 때도 안 깨졌던 20년선이 지금 이렇게 깨져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라고 했죠? 밥그릇이 비즈니스 모델이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들. HMM도 마찬가지거든요. 2014년에 이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STX 그린로지스, KSS 해운 다 KSS 해운은 특별히 약간 특수선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살아 있거든요. 이 KS 해운만은. 지금 움직이는 해운사들 있죠. STX 그린로지스.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4년 내내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운임이 오른다고 해서 잠깐 좋잖아요. 근데 아예 해협이 막히면 운행 못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해운주에 이어서 다음 꼬마 버블도 새롭게 한 가지 뽑아주시죠. 네, 증권입니다. 자, 증권주들이 이제 그 9,000대에서 지수가 6,000대로 떨어지면서 많이 하락을 했죠. 자, 이것도 다 이제 매수 존에 또 오고 있습니다, 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키움증권이죠. 모두 다 키움증권 계좌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키움증권이 매수 기회에 또 오고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지금 무려 2월 달 이후에 지금 수직으로 6개월을 하락을 하면서 자, 20개월 선에 거의 다가서고 있죠. 과열 지표도 완전 다 식었습니다. 자, 키움증권 역사상 이렇게 과열 지표가 높았었던 적은 얘도 과거를 소환해야 돼. 2005년, 2007년. 저 때 아마 키움증권이 막 그 온라인 브로커리지 해가지고 막 계좌 투고 영웅문 해가지고 아시죠? 다 HS 쓰시잖아요, 영웅문. 그때 이후에 가장 뜨거운 과열권이었어요. 이번 연도 2월이.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51만 원 찍은 다음에 지금 30만 원까지 빠져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신규매수 자리는 아주 좋습니다. 과열권이 식어서 완전히 50대로 떨어지고 20개월 선에 근접하고 있잖아요. 20개월 선에 근접할 때 이때는 사야죠. 지금. 자, 그래서 30만 원에서 지금 리얼타임으로 28만 원, 28만 4천 원 사이, 이 사이는 무조건 매수존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을 포함하여 증권주들 지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 안에서 그래도 방어적 성격을 띠는 금융주 꼬마 버블로 살펴봤고요. 안에서 매수 기회가 오고 있는 이 키움증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증시 일정에 맞춰 특징 종목 살펴봅니다.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 23일 목요일이죠. 현대차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기대감은 받아가고 있지만 자동차 판매수 부진으로 하향 리포트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역대 실적 흐름입니다. 25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26년 1분기에도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이 줄었는데 당시에 그래도 역대 최대 수준의 이 하이브리드 차 판매 많이 올라주고 금융 실적이 그나마 개선이 돼서 판매 대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넘게 크게 빠졌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의 판매 대수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97만 6,219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감소했고 국내 판매 대수도 15만 9,600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수요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판매 확대 또 하이브리드차 라인업이 강화되면서 친환경차에 있어서만 전년 동기 대비 14%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의 2분기 실적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KB증권이 바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목표 주가를 9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영업이익이 2조 7,123억 원을 기록할 걸로 봤는데요. 일단 가장 크게는 이미 2분기에 중국 제외 도매 판매가 예상 대비해서 23만 대를 하회했고 부품사 화재 영향이나 터키 공장의 라인 중단으로 인해서 판매가가 좀 예상 대비해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휴머노이드 및 자율주행 중심으로 구성이 된 현대차의 이 밸류에이션에는 큰 영향이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미래에셋증권 역시 바이로 좀 제시를 했지만 목표 주가가 95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영업이익 2조 8,60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요. 일단 대전 부품사 화재 영향으로 2분기 도매 판매가 마찬가지로 줄어들었고 또 유럽 전기차의 라인업 부재, 하반기 아이오닉 3 출시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자동차 판매수의 부진이 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KB증권과 마찬가지로 생산 차질 그리고 또 오늘부터도 또 파업이 예정되어 있지만 실적 이후에 3분기 로봇 모멘텀은 가속화될 거고 이 현대차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 3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실적이 나오는 만큼 함께 챙겨보셔야겠고요. 지금까지 현대차 관련해서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향 때문에 코스피는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에 중요한 외국인 수급, 오늘 코스피는 매수 전환했는데 추세는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과 그리고 변동성 리스크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